여러 배 I don't care 마이크 잡은 급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못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듭 벌써 씹어 죽겠어 에이 저녁에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일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많지 동향의 악진 반칙 마이크 번지 마이크 번지 블랙 전진 망할 것 같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협력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hold up I do it 너만 없는 날 I do it 혹 내가 아프다면 고소해 Just see my back, you just see my back 잡힐 줄 놈들이 got How you feel about it, how you feel about it Hate it, 그래서 하는 듯 이미 완전히 나의 성공 I'm so violent, 성나 범소 너는 완전히 도면 성소 How you there, how you there, how you there 내 손에 촛불이 너무 많아 너무 heavy 내 두 손이 모자라 너네 말말 라리라리 너무 바빠 너무 busy 내 몸이 모자라 지금 완전 내게 자 사풀기 좀 Once upon a time 이 소부가 싸 네 현실을 봐라 새샘터 지금 죽어도나 행복 이번엔 너를 날아가 비행기가 시간을 타 Yeah I'm in the mountain Yeah I'm in the bottom 무대에서 타이틀 mic drop bam You just see my back You just see my back 잡힐 줄 놈들이 가득해 How you feel about it How you feel about it Hate it 벌써 하는 듯 이미 완전히 나의 성공 I'm so violent 성나 범소 너는 완전히 도면 성소 How you there How you there How you there 내 손에 촛불이 너무 많아 너무 heavy 내 두 손이 모자라 너네 말말 라리라리 너무 바빠 너무 busy 내 몸이 모자라 더 볼일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사과도 하지마 더 볼일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사과도 하지마 잘 봐놓고 골라지 우리 다 사마트 콜라지 너의 각만 깜짝 놀라지 깊게 폼나지 폼나지 girl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필입니다. 네, 네. 오늘 신청곡은 어제 저희가 미리 선정해 그렇죠. 뒀던 대로 한이님께서 신청하신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틀어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선정된 이유는 궁금하시면 어제 거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채팅창에 뭐 올려주고 계시니까 예. 사실 뭐 저희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신청곡 위원회 사랑한다고 지금 네네. 채팅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오프닝부터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뭐 강민승님, 러블리 이나님, 코디님, 코코둥절님, 사막의 호랑이님, 네,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성원님, 재영님, 성재영 기자 어디 가셨냐고 여쭤보시는데 휴가 가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복귀할 예정이십니다. BTS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어떤 노래가 가장 최근에 제가 푹 빠진 노래가 있어요. 오, 세비지 러브라고. 세비지 러브. 아세요? 알죠? 네. 네. 한곡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제가 이제 괜히 불렀다가 또 아미 분들이 또 공격하실까봐 예, 제가 예. 또 자제해야죠. 예, 그런 노래도 아시고 대단하십니다. 나름 또 제가 또 그 최신곡을 또 섭렵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세비지 러브는 최신곡은 아닙니다. 한참 된 거.
한참- 얼마나 됐죠? 적어도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달 됐는데 듣기 시작한 지. 한 굉장히 1년 경쾌해요 노래가. 그렇죠. 경쾌해서. 신나죠. 네네. 예.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세비지 러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부른다는 게 아니고 신청곡으로. 신청곡으로. 네, 네. 그럼 이제 신청하신 분의 노재필 기자라고 또 박아주시는 겁니까? 뭐 저희 닉이 또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박수빈님이 대체 공휴일에 프리데스크 하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안 합니다. 네. 네. 단호하죠. 휴일은 좀 쉬어야 되니까. 예. 여러분도- 아쉬우셔도 그날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네. 벌써부터 분위기 다운된다고 코코 둥절님께서. 제가 이제 동영상 나간 걸 이제 이틀 동안 보고 있는데 네네. 제가 사실 이제 퀴즈 탄식하려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보면은 성지영 기자가 항상 이렇게 이 입끝을 올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면 되게 맞아요. 어색해요. 왜 입꼬리를 올리고 있지? 근데 제가 제 거를 봤더니 굉장히 이렇게 왜 올리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짝 올렸는데 그러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돌려보고 좀 부족하면 내일 좀 더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뭐 거의 여기 눈이랑 붙으시겠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이게 올리시다가 시청자분들은 좀 더 미소로 이렇게 좀 뵈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우울하게 네. 뵀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입꼬리를 살짝 제가 내일 올렸습니다. 예. 그래도 이틀 연속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그렇죠. 본인의 네. 모습에 대해서 피드백도 스스로 하시고 정말 투모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네. 깐니마 똑까님께서는 저분이 두목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 같고 예. 한현철님도 계시고 서원정님도 제가 최근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커피 쓰다써 이분도 뭐 제가 간만이 아니고 좀 처음 뵙는 분 같고 프라임 넘버님도 제가 닉네임을 아첼레 란도 이분 그 뜻이 뭡니까? 아첼레 란도 뜻 한번 혹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처음 뵙는 분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서원정님은 좀 됐다고 하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퀴즈 산책 시간에 나가시나 봐요. 예. 안 계시나. 그 앞에만 보시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노지피 기자가 못 보실 수도 있죠. 자, 오늘 또 최신 경제 트렌드를 또 저희가 또 접하는 시간. 네. 손경제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가 준비하는 수요일 고정 코너 송경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할 때 여기 화면에 뜨잖아요. 두 분 네. 시작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다소 칙칙하긴 하네요. 그래서 혹시 네. 분홍색 옷을 일부러 좀 챙겨 입으신 그런 건 건가요? 아니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예. 네. 마중물님께서 아까 적어주셨는데 네. 아첼레란도라는 게 점점 빠르게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게 음악 용어 같아요. 음악 용어. 그렇죠. 네. 저희가 좀 느릿느릿했나요? 저는 안단테는 알아요. 안단테 점점 느려지는 건가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등장했다고 지금 댓글창이 난리인데 이렇게 딴소리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읽어주세요. 본인이 좀 또 타인이 해줘야 제가 또. 3초도끼님께서 맹구 친구 영구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네. 위닝 JTB님이 굿나잇 도쿄 진행자.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 동안. 네. 그렇죠. 예. 저는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 러블리러님이 주단테라고 하시네. 주단테가 누군지 모르죠. 나 알아. 주단테 그 펜트하우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김보라님 메조포르테 뭐 음악 용어로 리듬 용어 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네. 근데 올림픽 때 되게 바쁘셨는데 또 이번 주는 또 조근이시라면서요. 네, 진짜 월요일에는 제가 결산 라이브가 새벽 2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까지 보도 가가지고 원고 가지고 왔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야.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어. 예.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럼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근하고 있죠. 와. 그리고 진짜 힘드시겠다. 네, 주말까지 이제 또 스포츠 뉴스까지 야. 때문에 거의 3주 연속 출근 아니에요? 27일 연속 근무는 제 인생 최초입니다. 다음 주에 하루 빼드립시다. 송경제. 정말요? 아니요. 안 돼요. 저희 네. 시청자분들 서운해하죠. 다음 주에 하루 이선영 아나운서로 송경제를 좀 빼자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채팅창으로
답을 주시면 저희가 네.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뭐 거의 답정너 수준일 것 같긴 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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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된대요, 쭌쭌익님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직장인의 64.3%가 영끌을 해서라도 나는 집을 사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로 1위가 지금 안 사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영영 못 살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 이거 진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김민아 아나운서는 자기 집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거 관심이 평소에 되게 많잖아요. 뭐 어떤 집 사고 싶어요? 원래는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가 요즘 매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쵸. 약간 빌라 쪽도 천천히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자금력이 되고 그럼 무조건 아파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기왕 집을 산다면 이제 브랜드 붙은 새 아파트 있잖아요. 현금 아무래도 그 이제 좀 그런 아파트들이 현금화하기 쉽거든요. 잘 팔리고.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해 그냥 막연하게 네네. 좋은 새집 아파트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2030의 집 매수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통계로 좀 보니까 서울에서 매매된 단독,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25%를 2030에 25%면 매수했다고 하거든요. 4명 중에 1명이 그렇죠. 이야. 네. 2030. 네. 그래서 이 비중을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0% 올랐고 30대는 3.1% 올랐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비아파트 구매는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하거든요. 줄었죠. 네. 그래서 이 비아파트 구매를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보니까 뭐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순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좀 대표적으로 왜 그 일하는 데가 많은 그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30 입장에서는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를 사기는 부담스럽고 그럼 입지라도 좋은 데에 다가구 주택이라도 빌라라도 사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뭐 옛날에 한번 빌라를 샀다가 손해보고 판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요? 왜 몇 년도예요? 막 70년대 막 70. 제가 7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죄송해요. 왜 이러세요? 금수저일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네, 태어나자마자. 그건 아니고 하여튼 뭐 샀는데 좀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빌라 사는 거는 뭐 그때 경험 때문인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2030이 이렇게 그 빌라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이렇게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마음이 조급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제일 싸고 내일은 더 오를지 모른다는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노재필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자금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있으시잖아요. 뭐 아무튼 대출을 네, 하려 하시죠. 그래도 신용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뭐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반면 2030들은 이제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야겠다 싶으면 뭐라도 사야겠다 이런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집을 사야겠다는 인식이 2030뿐만이 아니라 10대, 20대들한테도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10대, 20대면 아직 사회생활을 10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러니까 아예 구매력, 자금력이 그러니까요. 없다고 어떻게 봐야 샀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찬스를 써서 10대, 20대 때 지금 안 사면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부모 찬스를 써서라도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이 아니라 부모 찬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파트를 구매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돈을 일종의 증여를 받아와서 사기 때문에 오히려 10대, 20대는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를 그렇죠. 사는 거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종 뭐 정책 때문에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48,298건이었던 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29,399건으로 39.1%나 줄었거든요. 40% 정도 준 거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이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020 세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율은 2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지금 막 사는 거죠. 거래 건수가 준 이유가 이제 정부가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렇죠. 꽉 막힌 건데 대출 규제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 세대들이 아파트를 산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데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부럽죠. 네네. 솔직한 얘기로 부럽죠. 그렇죠. 야. 그리고 이 통계에서 또 더 좀 눈에 띄었던 점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서 이런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20의 매수 비율이 강남구의 경우 3월에 1.8%였는데 5월에 7.2%로 무지하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네. 6월 달에는 이걸 또 경신해서 8.0%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이제 비싼 동네에서 1020 세대들이 막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강남권이라는 데가 사실은 뭐 저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아파트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엄청 비싸죠. 장난 아니죠. 네. 네. 한 비싼 데는 한 2-30억 하는 것 같고. 네. 그죠? 그 정도면 싸죠. 그럼 이게 분명히 부모 찬스를 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네. 불가능하다. 뭐 저나 민호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평범하십니까? 네. 완전 평범하죠. 네. 저희가 외모 빼곤 다 평범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아니 좋아요. 왜냐면은 괜찮았어? 내가 한 말은 아니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10대, 20대 때 뭐 강남구에 뭐 10평짜리라도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산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특히나 뭐 얘기죠, 10대일 때는 그런 상황에서 들여다보니까 전에 손경제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편법 증여, 탈세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제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전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 자금을 제가 뭐 대출을 변제하는데 쓴다든지 어쨌든 자금적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상 증여를 할 때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는 방식이라면 요걸 좀 피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방식이 차용증을 아예 부모 자식 간에 쓰고 우리는 이게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 거래다. 네. 공증까지 받아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10대, 20대라고 하면은 그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못 나오겠죠. 은행에서? 20대면 근데 나올 수도 있죠. 20대면 나올 수 직장이 있고. 있고 이렇다면.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소수기는 할 테지만 어쨌든 사실 30년 이래도 집을 못 산다는 게 그렇죠. 지금의 현실인데 이렇게 부모 찬스로 부가 대물림되고 또 세금까지 안 낸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글프긴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소식도 좀 쭉 이어서 서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서울 땅의 절반은 중국인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OX로 한번 O일까요? X일까요? 서울 땅의 절반은 중국인 X. 거다. X 당연히 X죠. 그럼 저는 5 하겠습니다. 진행을 잘하시네요. 어쨌든 이게 반 정도는 근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서울 땅의 절반이 중국인의 소유라고 하면은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난리 나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럼 중국인 말고 한 외국인이 절반 이상. 외국인이 절반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서울 집값보다 한 2배나 3배 더 높아질 거예요. 네. 역시 예리하시네요.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네. 20년 동안 빌라도 해보시고.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서울 땅이 절반은 중국인 거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사실 반 이상 틀린 얘긴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발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이제 토지 면적이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약 253제곱킬로미터래요. 좀 가늠이 안 가시죠? 이게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0.2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의 4분의 1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 네, 되게 적은 부분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걸 이제 금액으로 보면 공시지가, 시가도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31조 4,962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긴 많죠. 엄청나게 크긴 크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외국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253제곱킬로미터, 이게 서울 면적의 반 정도가 돼요. 서울 면적이 이제 60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외국인 소유 비율이 다 합쳐보니까 서울 면적의 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와전이 된 얘기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그러니까 서울의 반절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땅을 계산해 보니까 서울 면적의 반이다. 그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중국인 그건 와전이 너무 많이 됐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와전네. 네. 뭐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 뭐 할 거 없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게 서울 주택의 경우에 이제 중국인들의 매입 비중이 두드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 비중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 동안 서울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이 7,900여 가구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 4,044가구 정도를 중국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의 비율이고, 근데 이거를 주택에서 이제 모든 상업 건물과 토지로 확대를 해보면 중국인 매수 비중은 작년에 0.4%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수치죠. 그러니까 주택 뭐 비중만 본다면 좀 많이 구입했네 할 수도 있지만 토지까지 확대해서 또 다른 건물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0.4%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거를 건수로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로 이제 좁혀서 중국인이 얼마나 샀나 세봤더니 작년에 13건에 불과했대요. 중국인이 진짜 많은데 강남구에 이제 뭐 건물 산 개수가 13건밖에 안 된다고 하고, 반면에 강남구에서 미국인이 매수한 건수는 50건에 달해서 훨씬 많네요.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서초구도 미국인이 매수한 건이 47건. 그러니까 미국인, 캐나다인 이런 이제 중국이 아닌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네. 미국인이라고 하면 이게 아마 그 미국 국적의 교포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또 더 많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좀 규제가 좀 내국인보다 훨씬 허술하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인으로 한정됐고 뭐 규제가 좀 느슨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게, 왜 제주도에 왜 중국인들이 토지 쇼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2018년에 중국인의 이 제주도 집합 건물 매수 비중이 2.1%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0.9%까지 떨어져서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일었던 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게, 이제 중국인한테만 부동산 규제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던 이유가, 중국인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대출을 막 받고 나서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건물 사는데 써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출 규제에서는 그 중국에서 대출한 금액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중으로 대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은행의 대출 규제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 규제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너무 넓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은 게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자금 조달 계획서니 뭐 엄청난 서류를 요구받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해서는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국인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중국인들은 좀 느슨하게 부동산 규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이제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토지 거래를, 우리나라 토지를 많이 사간다, 건물 많이 사간다, 뭐 매입 자체, 거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받고 있는 뭐 중과세 규제라든지 뭐 각종 서류를 내야 되는 심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꼼꼼히 다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 밖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망을 피하는 거래나 탈세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정부가 더 꼼꼼히 좀 우리나라 국민들과 좀 더 대등하게 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이사람님께서 댓글 좀 읽어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성님께서 그 오늘 뭐죠, 민주당 토론회가 있어요. 대선 주자들. 근데 그거 보다가 오셨는데 뭐 정 의원님은 뭐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토론회가 좀 재미가 없나 봐요. 아니 어제 MBC에서 했거든요. 하지 않았나? 100분 토론에서? 어제 했나요? 네, 한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민주당 주자들이 서로 이제 어떤 인신공격 안 하기로 하고 나서 열리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에서 이제 민감한 걸 이렇게 막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좀
약간 김 빠진 뭐 네, 그런 거 그럴 수 아닌가 있겠습니다. 싶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한성님이 외국인이라 쓰고 교포라 읽는 외국인 부동산이라고 하셨고요.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 님께서 전 세계 어디에 중국 큰손 영향력 안 미치는 곳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행하는 여포님도 처음 뵙는 분인데 더 꼼꼼한 제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오랜만에 가상화폐 관련된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그 몇 달 전에 송경제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큰 코인들 말고 뭐 각종 작은 코인들이 이제 애둘러서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 몇 개 종을 갑자기 상장 폐지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세요? 뉴스데스크에 기억납니다. 리포트도 나오고.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6월이었나요? 네네네. 그때 이제 업비트가 24개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워너마켓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코인을 발행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거니까 폐지를 취소해달라 뭐 이런 소송을 뭐 제기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업비트에서 맞선 코인 업체로는 피카 프로젝트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제 본안 소송이 상장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이제 본래의 소송이고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코인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이제 임시처분 내려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본 소송 위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 상장 폐지를 취소하는 가처분을 허가해달라라고 재판부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 피카 프로젝트가 졌습니다. 네.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장 폐지를 당한 피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를 두고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개선할 여지도 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좀 너무한 조치다, 무효다라고 주장한 건데 법원은 어쨌든 업비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피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사실 거래 유의 종목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소명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재판부한테 좀 억울할 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판단한 이제 주요 근거는 가상자산의 경우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막 지금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시장 관리자, 그러니까 이 종목 관리자인 업비트한테 관리할 책임이 있고 업비트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뿐이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곤베인 코인이라는 업체와 주요하게 맞섰는데 같은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가처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본안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상장 폐지를 무효해달라는 그 무효 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전해드렸잖아요. 3개가 벌써 끝나가지고. 예, 이제 가실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가세요. 갈까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네. 그 내일도 나오시면 안 되냐고 빌로바 TV님께서 내일도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포섭을 해 보시죠. 아니 근데 일단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해요. 네, 이번 주는 조근이라서. 선영구님도 좀 쉬셔야죠. 맞아요. 조근이신데. 네, 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는 그렇죠. 걸로. 네. 꽤나 헛소리들. 그 하나 더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 노재필 기자 메인 MC 이제 특별 주간이어서 제가 특별히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흔치 않죠. 사회생활 잘해요, 역시. 든든합니다, 진짜. 그래서 좌영구 우민호. 근데 하나를 더 가져오는 게 어떤 이득이 되시는 거죠, 노재필 기자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죠. 어,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 아니고, 저희가 꽉 채워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좋은 이런 컨텐츠로 취지겠죠. 네, 뭐 그런 취지기도 하고.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에루샤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루샤. 들어봤겠습니까, 제가? 에루 아시잖아요. 에루샤. 몰라요. 바 이름 에루샤가 같기도 뭐예요? 하고. 에루샤 몰라요? 몰라요. 바 이름 이상한 데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에루샤는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진짜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진짜 아니라 모르는 진짜 거예요. 몰라요? 에루샤가 뭔지 몰라요. 아시나요? 우리 에루샤가 뭔지 아시는 분이 여기 토이스님 에르메스 토이스님께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이 명품 네. 3대장. 명품 3대장. 네. 에루샤가 아무튼 명품 3대장인데 이제 가장 네네네. 비싸고 가장 이제 명품 중에 명품이라 불리는 나 아나푸 명품들인데. 알아, 아나푸. 아나푸. 아식스, 나이키, 푸마. 아디다스 아니에요? 언제적 아식스예요? 아식스. 요새
아식스 없어요? 아 있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라인업이 아디다스 연식이 같아가지고. 좀 돼가지고 아디다스보다 아식스가 돼가지고. 네. 그리고 르카프. 프로스펙스. 네 그런 건 제가 알고 있죠. 필라는요? 필라는 뭐 국산 들어갔죠. 브랜드. 필란 요즘 좀 잘 나가요. 아 맞아 잘 나가요. 네. 아무튼 에루샤로 돌아와서 이 에루샤 삼총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소비 위축 시장 난리 났잖아요. 소비를 안 해가지고 근데 네. 그런 소비 위축 속에서도 국내에서 2조 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린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전체적 글로벌 매출은 감소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이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샤넬이 3대 명품 중에서 한국 시장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샤넬 코리아 매출이 1조 639억이거든요. 와. 근데 글로벌 전체 매출이 122억 7,300만 달러인데 이건 달러 기준. 어차피 비율로 보면 한국 매출이 8%를 차지한대요. 이거 바꿔 말하면 엄청나네요. 전 세계에서 샤넬을 사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한국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명 가까이. 한 명 가까이. 네. 한 저의 80% 정도가 샤넬을 샀다. 우리 지금 한 그렇죠. 10명 정도 이 방에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인 거죠, 사실. 오. 샤넬이 이렇게 한국에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개인정보 유출. 저도 예. 그 기사 봤어요. 네. 뭐 저는 샤넬하고 관련이 없어서 전혀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었지만 여자친구한테 선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뭐 립스틱이라도 안 해봤어요. 네. 형편없구만. 당장 사주세요, 당장. 형편 없구만. 아 참. 네, 당장 예. 그뭐 네.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 아무튼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아무튼 개인정보 유출제 사고가 나서 샤넬이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도 요새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큰 사안이죠, 사실은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 대응이 더 논란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된 대상은 샤넬 코리아 전체 고객이 아니고 샤넬의 뭐 각종 브랜드가 있잖아요. 의류도 있고 뭐 자파도 있고 뭐도 있고 한 중에서 코스메틱, 그러니까 메이크업 제품.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샤넬치고는 저렴한 그 백화점 제품군. 1층에 네네네네.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의 그렇죠. 개인정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 가서 샤넬 립스틱 여자친구 거 한번 사보세요. 그럼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오. 네, 그거 사면은 그걸 아직까지 안 사줬어요? 아이 형편 없네 진짜. 그것보다 비싼 건 아니에요. 아니 아 그래요? 사죠. 아, 네, 네. 못 받아봤어요? 뭘요? 샤넬 보이 샤넬 남자 립밤도 있어요? 있어요. 못 못 받아봤어요? 여자친구 형편없네. 그런 식으로. 빨리 가시죠. 우리 양성평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걸 사면은 이제 매장에서 고객 카드 같은 걸 작성해요. 뭐 네네네. 김미노, 뭐 010 뭐뭐뭐, 뭐 서울시 마포구 뭐뭐뭐 이렇게 작성하는데 네. 이제 그걸 작성하면 나중에 신상품이 나오거나 뭐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안내 문자 발송하거든요. 네.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 해커의 소행이라고 일단 샤넬이 밝혔고 5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인지하고 이틀이나 지나서 이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 11시에. 야. 11시에 누가 샤넬 홈페이지에 11시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슥 한 거지 슥 그냥. 네, 슥.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네. 그리고 시점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원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으로 짠 떠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없는데요? 뭐 사실 뭐 없잖아요. 전혀 없네요. 네. 여기에서 메이크업, 스킨케어를 누르면 또 안 돼요. 메이크업을 눌러야 요 화면이 뜨거든요. 안 위에 보이는데? 위에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네. 개인정보 새까맣게. 유출 관련 공지사항 이렇게. 야. 네, 여기서도 팝업이 아니라 눌러야만 이제 뭐 야. 죄송합니다 하는 메시지가 뜨게끔 전혀. 이거를 누가 알겠냐 하게끔 하는 이제 조치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네. 저렇게 사실 이게 그러면 어떡하냐. 샤넬이 지난번에 저도 기사 봤는데 뭐 이렇게 네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달리기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는 거 뭐라고 하죠? 오픈런. 오픈런.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갑 중에 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샤넬이 그 뭐 백화점에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침 같은 것도 잘 안 따르고 한대요. 갑이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보통은 이제 입점된 매장에 뭐 이런 지침을 내리면 뭐 어떻게 이렇게
잘 따르는 편인데 다른 매장들은 샤넬은 안 그런다고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나서 이제 뒤늦게라도 이렇게 관리 안 되는 홈페이지는 나는 탈퇴하고 싶다. 내 개인정보 없애달라 이렇게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화를 했더니 뭐 탈퇴는 해드릴 수 있는데 탈퇴하시면 앞으로 AS 받으시는데 차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사과만 해도 모자른데 AS로 원폴로 왔다고요? 네. 야 진짜 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조금 더 고객 관리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농담이었는데 제가 좀 선 넘는 발언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시 한번 아니, 사과드릴게요. 네,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예, 그렇죠. 네. 아니, 저희가 워낙 또 이렇게 편한 사이니까 예.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균형 믿습니다. 맞추셨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네. 그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아무튼 오늘 뭐 피곤하신데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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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자, 윤효정 기자. 또 3일차에 네, 지금 안녕하세요. 거의 3분 네. 카레에 근접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이선영 아나운서한테 하나를 더 준비하자고 한 이유가 오늘 진정한 3분 카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였습니다. 네네. 한참 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러게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네. 그 3분 좀 남았으니까 예. 네. 억울했어요. 그 어제랑 그제 연속으로 분량 조절에 실패한 아마추어 후배로서 이제 구박을 좀 받았잖아요. 그렇게 충실하게 많이 준비하니 후배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선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노련해지길 바라는 어떤 그런 게 또 있어요.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호된 트레이닝으로 훌륭한 또 부두목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런 건데 이제 3분 때 들어갔으니까 이제 네. 자, 시작을 해 보시죠. 예. 네. 오늘은 사실은 좀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네. 그랬는데 아, 오늘도 뭐 코로나 2,000 얘기를 명이 안 할 수가 없는 네, 할수 없어요. 상황이어가지고 오늘은 2,233명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게 이제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최고가 지난달 28일 날 1,895명. 근데 최고치를 갈았는데 너무 많죠. 328명이나 더 많아요. 지난번 역대 최고치보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오늘 얼마나 되나 확인을 좀 하고 6시 들어왔거든요. 기준으로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6시 때만 해도 그런데 너무 가파르게 막 확진자가 네. 늘어가지고 제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 7시 10분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1,850명. 1,850명. 예. 삼초토끼님이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지금 1,850명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내일이 뭐 최고치는 안 되겠지만 안 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지만 내일도 2,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이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한 지금 5주 차인데 줄어들긴커녕 계속 점점 늘어난다는 게 참 그렇죠. 우려스럽죠. 근데 이게 전체만 최대가 아니라 제가 지역별로 집계가 된 걸 좀 찾아봤거든요. 서울, 경기, 충남, 경남 광역 시도로 봤을 때 이 네 군데가 다 오늘 확진자가 최대예요. 이게 뭐 어디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사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러스가. 다 지금 네네. 늘고 있다 이건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지난달 12일에 딱 한 달 전이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뒤에 확진자가 2,3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거의 2,300명이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그때 당시 이제 거리두기 4단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때여서 만약에 거리두기가 효과가 나타나면은 8월 말쯤엔 6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쯤 2,300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예측치가 맞았고 그러면 이달 말에는 600명 정도 갈 수 있을까?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느냐 하면 아니죠. 그렇지가 아닌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효과가 그게 나타나지 통제가 않으니까. 됐을 경우에 네. 8월 말이 600명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매일 아주 안타까운 패턴으로 수목이 되면 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네. 수목이 되면 올라갔다. 근데 그 산이 계속 높아지는 그렇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델타 변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6월 말에는 3.3%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확진자의 73%가 델타 변이로 그러니까 우세종이 확인됐거든요. 이미 된 거예요. 맞아, 사실은. 완전 네. 우세종이 된 거죠. 네. 근데 델타가 이제 전염력이 굉장히 좀 전파가 그쵸, 빠르다. 빠르죠. 빠르죠. 이게 예.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3차 유행 때도 그때 거리두기를 굉장히 단계를 높였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동량이 30% 정도 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백신을 좀 고위험군에게 집중을 해서 좀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좀 2,000명이 넘긴 했는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하루 6,000명 이상 지금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되게 슬픈 게,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마치면 좀 이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전 국민의 85%가 2차 접종까지 맞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자, 5초 남았으니까 거의 뭐 된 걸로 봐주시면 안 되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3분 카레는 뭐냐면 3분 동안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뵙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그 장슬기 기자와 함께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게스트 섭외를 해봤는데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두목님의 취향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팀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섭외가 돼가지고 아무튼 뭐 내일은 장슬기 기자랑 좀 대선 관련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지만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마중물님께서 5초면 M라운지 구독에 충분한 시간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라운지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